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저기 359페이지에 그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매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이에요. 법정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이란 말은 매도인한테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특이하죠.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법정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요.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배제 특약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 부동산에 여기 하자가 있으니까 요 부분만큼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좀 시세보다 좀 낮춰주겠다. 대신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면책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 여기 임의 규정이니까 배제 특약이 돼요. 그러니까 면책 특약이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시세보다 낮춰줬잖아요. 이러는데 하자가 있다라고 고지를 했고 고지한 부분만큼 빼주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공평의 원리에 따라서 적합하잖아요. 빼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한테 하자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법정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이지만 임의 규정이라서 배제 특약을 하다 고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제 특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매수인이 하게 되는데 이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의는 뭐예요? 선의가 뭐라고요? 모른다. 그럼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계약 당시에 몰랐다는 겁니다. 모르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그러면 요 매수인은 요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손해대 이렇게 돼 있어요.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해제, 계약 해지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대금 감액, 깎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우리 중개를 하다 보면은 부동산에 하자 있다고 계속 쫓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제일 미치는 게 뭐냐면 매도인은 팔고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사무실은 대부분 그 매도 부동산 근처에 있죠. 일반적으로. 아니, 예를 들어서 무슨 아파트 앞에 부동산 사무실이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매도 부동산 근처에 부동산 중개 사무소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매수인은 이제 입주를 하고 하자가 있으면 부동산 중개 사무소가 앞에 있으니까 쫓아와서 계속 얘기를 해. 근데 매도인은 팔고 떠났잖아요, 지금. 이사를 나갔죠.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은 전화를 잘 받아요. 그다음에 이제 하자 보수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전화번호를 바꿔버려.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매수인은 맨날 중개사무실에 쫓아와가지고 하자 보수해달라 그러고 매도인은 전화번호 바꿔서 안 받고 받지를 않고 환장하지 이제 이거 그냥 들들들들 뽑긴단 말이지 이게. 그래서 하자 없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잘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봅시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권리에 대한 하자. 이 권리에 대한 하자입니다. 또 하나는 물건에 관한 하자입니다.
자, 경매가 경매로 부동산을 샀습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샀는데 그 부동산에 비가 내린다, 균열이 생겼다, 전기가 안 들어온다. 이러한 경우는 권리에 대한 하자인가요? 물건에 대한 하자인가요? 물건에 대한 하자죠. 그러면 경매에서는 물건에 관한 하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경매는 권리에 대한 하자만 책임집니다. 다시, 경매는 뭐에 대한 하자만 책임져 준다고요? 권리.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대금을 쳤는데 부동산 등기가 안 넘어온다,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에 대한 하자에만 책임을 져주고 물건에 대한 하자는 경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샌다, 균열이 있다, 전기 안 들어온다, 이런 경우에는 이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요. 이거 경매에서는 책임 안 진다니까, 물건에 관한 하자는. 그러면 가서 현장을 가서 경매 받아볼 물건을 가서 답사보고 비가 센 흔적이 있다든가 균열이 갔다, 이러면은 유차를 시켜서 깎아야 돼. 유차를 시킬 때마다 30%씩 깎여 내려가니까 유차를 한 2번 정도 유차를 시킨 다음에 사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묻지마 경매를 한대요. 묻지마. 안 와. 나 일단 내가 먼저 경락 받을 거야. 이러면서 그냥 돈을 갖다 그냥 써내는 거지 그냥.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경매에서 뭐 비가 샌다, 벽체에 균열이 있다, 전기 안 들어온다, 이런 것은 경락 받은 사람이 다 고치고 수리하고 해야 돼. 경매에서는 그건 책임 안 집니다. 자, 그다음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토지를 경매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받고 난 다음에 그 땅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공장 허가가 안 나와요. 이거는 권리에 대한 하자다, 물건에 대한 하자다. 이게 기출문제로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말로 낸 이 시험 다시 한번 낼게요. 토지를 경매 받았는데 그 토지가 소유권 이전 후 뭐 대금 냈으니까 소유권 넘어갔겠죠. 소유권 이전 후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공장 신청했는데 허가가 안 나왔다. 물건의 하자인가 권리에 대한 하자인가? 물건의 하자예요, 권리 하자예요? 반씩 갈라지는데 이거는 물건에 대한 하자예요. 왜 물건에 대한 하자냐면 토지 경락받아서 소유권 넘어왔죠. 그러면 법원은 할 일 다 한 거야. 권리를 이전시켜주면 경매는 끝난 거야. 거기서 그 토지를 가져다가 공장 허가받는 건 당사자가 동기의 착오가 일으켜 주는 거야. 그러면 경락받기 전에 미리 그 토지가 공장 허가가 나가는지 안 나는지 알아보고 난 다음에 경락을 받았어야 되는 거야. 법원은 소유권 이전만 시켜주면 그게 권리에 대한 하자는 끝난 거야. 토지 소유권 줬잖아. 그럼 권리에 대한 하자는 없는 거예요. 공장 허가가 안 나온 건 동기의 착오잖아. 물건의 하자야. 그래서 물건의 하자냐 권리에 대한 하자냐, 경매 받았는데 경매 받았을 때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 경매 받았다 그랬을 때 경매 받은 것에 대해서는 권리에 대한 책임만 지지 물건에 대한 책임은 안 져요. 물건이라고 써놨네. 물건입니다. 물건에 대한 하자입니다. 물건에 대한 하자.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보시고. 자, 그다음에 권리에 대한 하자가 원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선의가 주장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매도인 중에서 악의의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인정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럼 그게 주로 정답의 시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악의한테도 원래는 선의의 무과실을 매수인한테 보장을 하는 건데 악이라도 보장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게 손해, 그 다음에 일대, 전에 재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저는 저당권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합니다. 가저가 경매라고 합니다. 가저가 경매.
가저가 경매로 인해서 권리를 잃은 사람은 악의일지라도 악의의 매수인이라도 담보 책임을 인정합니다. 담보 책임을 인정을 해서 악의의 매수인도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저가 경매로 권리 잃은 사람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부 타인 권리라는 걸 알고 샀다 하더라도 대금을 깎아줍니다. 그 다음에 전부 타인 권리라는 걸 알고 계약했는데 이행기에 등기가 안 넘어더라. 그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한물건인데 제한물건은 두 개로 되어 있죠. 뭐하고 두 개로 되어 있던가요? 용익물건과 담보물건. 용익물건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런 게 용익물건이면서 제한물건인데 그게 등기돼 있죠? 용익물건 등기돼 있죠? 등기돼 있으니까 악의가 되는 겁니다. 나 등기부 안 떼봤는데요. 그건 네 잘못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천하에 공개된 거를 너만 안 떼봤어? 그건 네 잘못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등기된 거는 공시가 된 겁니다. 등기라고 하는 것이 공시기 때문에 이미 등기부에 올랐어요. 만천하에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왔어요. 그러니까 알고 사왔으니까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수량 부족이라든가 면적이 부족하다는 거 알고 왔어요. 그러니까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제한물건이라든가 수량 부족, 면적 부족에 대해서는 알았으니까 아무것도 보호가 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암기할 때 저 손에 이를 때 전에 재수 없다. 시험 문제는 주로 정답이 여기서 걸려요. 왜 여기서 걸리냐면 선의의 매수인에게는 다 있단 말이에요. 키가 작으신 분이 닦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닦아주셔서. 자, 선의의 매수인은 다 있어요. 다 모두 있단 말이죠. 자, 모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모두 있다의 뜻은 이런 겁니다. 손해대 이거 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의한테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주고요. 그 다음에 계약 해제권도 줍니다. 그 다음에 대금 감액권도 줘요. 그래서 선의한테는 다 있어. 그 다 있는 사람을 시험 문제 내서 뭐 할 거야? 선의는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설령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정답으로 잘 걸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일수대,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선이니까 대금 감액해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뭘 적용한다고요? 제척 기간. 제척 기간이 적용되는데 만약에 선이다. 선이면 안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선의는 안날. 그 다음에 악의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러면 안날이라는 거 안날이라는 말은 이제 인식이죠. 인식. 그러니까 하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날부터 해서 1년이고 악의는 계약서 쓴 날부터 1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척 기간이니까 법원에서 직권조사 사항이에요. 법원에서 직권조사 사항이다라고 하는. 왜 법원이 직권조사 사항이냐? 제척 기간은 중단과 정지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 쓴 날부터 바로 계산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 가저가 경매와 그 다음에 전부 타인 권리 이 두 개는 요 두 개에 대해서는 제척 기간 적용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가저가 경매로 인해서 권리를 잃었다.
그 2년 됐다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년 적용 안 받으니까 제척기간 1년 적용이 없으니까 2년 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전부 타인 권리에도 제척기간 적용이 없으니까 2년 돼도 보호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2년 3년 돼도 보호가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누가 누구한테 적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담보 책임을 주장해서 계약 해제, 손해배상, 담보 대금 감액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누가 누구한테 요구한다고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근데 거꾸로 딱 한 번 있어요. 거꾸로 한 번. 거꾸로 한 번이 뭐냐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계약을 해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그거 민법 571조 특칙에 나와 있는데 민법 571조 특칙인데 원래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 케이스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할 수 있어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어떤 경우냐 그랬더니 전부 타인 권리였을 때입니다.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전부 타인 권리. 전부 타인 권리라는 것을 이 매도인이 모르고 계약했습니다. 매도인이 뭐 했다고요? 모르고를 뭐라 그래요? 선의. 그래서 매도인이 전부 타인 권리인지를 모르고 계약을 했을 때 매수인한테 내가 손해배상 해줄 테니까 계약 해지합시다.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딱 한 번 예외가 있어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담보 책임을 요구해야 되는데 거꾸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번 있다. 그래서 전부 타인 권리인데 매도인이 모르고 계약을 했을 때 매수인한테 손해배상 해드릴 테니까 계약 해지합시다.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딱 한 번 예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일단 요것만 한번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요거 봅니다. 요 가져가 중에 저만 합니다. 자, 시작. 저 손해 일대 전에 재수 없다. 이거는 포스트잇 같은 데다 쓰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 집에 와서 보면 보이는데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문제가.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신 상태에서 문제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프린트물 4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4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번호로 해주세요. 뭐가 틀렸을까요? 1번 2번 틀렸죠. 2번 1번에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만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 여기 보세요. 전부 타인 권리였을 때 아기에게는 뭐만 있어요?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선의한테는 모두 있다 그랬잖아요. 선의한테는 뭐가 있다고요? 모두 있다. 그 전부 타인 권리였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선의는 다 있다니까. 선의는. 이거는요 문제를 놓고 몇 번 거기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계속 고민을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면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담보 책임에 관한 문제는. 자, 두 번째 권리. 그러니까 이거 포스트잇에 써놓고 손바닥에 써놓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어진 시간 내에 한 1분 내에 이거 풀지. 그렇지 않으면 몇 분 걸립니다. 이게. 두 번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 당시. 자, 거기 매도인이라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경우 매도인 박스. 매도인은 계약 당시 그 권리가 전부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알고가 뭐예요? 악이. 알고 있었을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여기 봐요. 매도 571조 특정에서 매도인이 전부 타인 권리인지를 모르고 계약했을 때 한해서 매수인한테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해야만이 매수인을 상대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해드릴 테니까 계약 해지하시죠. 모르고. 근데 시험 문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알고. 악이네. 그러면 571조 특칙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네요. 자, 3번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제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7번 보세요. 전부가 타인 권리다. 여기 전부 타인 권리에 대해서 제척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척 기간 1년 적용 안 한다고요. 그러면 2년, 3년 되더라도 전부 타인 권리였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에 관해서 제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수령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의 일부가 처음부터 멸실되었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 박스 악의의 매수인,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대금감액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여기 보세요. 지금 뭐라고 줬냐면 수량 부족, 면적 부족이에요. 수량 부족인데 알았다. 알았으면 뭐예요? 악의. 악의의 매수인은 뭐라고요? 없다. 거기 4번 없다고 되어 있네. 갖지 못한다.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대금감액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갖지 못하니까 뭐예요? 재수 없다로 간 거예요. 없다. 수가 뭐라고요? 수량 부족, 면적 부족. 악의 알았으니까 계약 체결 당시에 모자른다는 걸 알았으니까 없다. 아무것도 보호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와가지고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 권리에 속했다. 그럼 이거네요. 일부가 타인 권리인 거 뭐예요? 일부 타인 권리는 뭐가 가능하다? 대금감액. 일부 타인에 속함으로써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는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감액을 청구했다. 그래요. 악의의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대금감액, 일부 타인 권리는 대금감액 청구가 된다. 그래서 5번 질문 맞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문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부분 보았습니다. 자, 이제 363페이지 쪽으로 가볼게요. 거기 교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환. 자, 363페이지에 교환이 와 있는데요. 자, 볼까요? 자, 갑의 토지가 있는데 5억짜리 이 갑의 토지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을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7억짜리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교환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환 계약 자체가 이것은 내 토지와 건물을 서로 이전하자라고 약정만으로 성립하니까 이거 낙성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 등기 이전을 해야 되니까 등기 이전과 목적물 인도를 해야 되니까 이거 양쪽 다 의무가 있으니까 쌍무예요. 내 재산을 상대방한테 넘기니까 상대방의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유상입니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니까 불효식입니다. 그런데 토지가 5억이고 건물이 7억이니까 차익이 2억이 생겼는데 2억 중에서 1억만 현금으로 주기로 하고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억을 현금으로 주기로 한 걸 이걸 보충금이라 그래요. 이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네.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억이 미지급이 되면 매매 대금 미지급된 거하고 똑같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억 보충금이 매매 대금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토지나 건물을 서로 맞바꿨는데 보충금이 안 건너오면 매매 대금 안 준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 교환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 건물이 이 교환 계약을 한 것은 5월 1일 날 교환 계약을 했는데 건물이 5월 20일 경에 화재가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전소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을은 토지 소유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교환 계약을 했어요. 교환 계약을 5월 1일 날 계약했는데 5월 20일경에 화재가 나가지고 을의 건물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건물 소유자 을은 교환 계약대로 토지 토지 나한테 달라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다 배운 거야. 다 배운 거를 이거 현실 세계에서 못 써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어디서 배웠을까? 위험부담에서 배웠고 이거 두 군데에서 배웠어요. 민법 총칙에서 배웠고 계약법에서 배웠고 두 번 배웠다고 지금. 민법 총칙 그 다음에 계약법에서 이걸 후발적 불능 위험부담이라 그런다니까. 자, 계약은 5월 1일이고 5월 20일 날 불이 나서 전소 다 타버렸으니까 계약서 쓸 당시는 멀쩡히 건물이 있었죠. 20일 날 타버렸으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근데 목적물이 타서 전소가 돼가지고 멸실이 돼버렸네. 그러면 을은 갑한테 건물을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멸실됐으니까 이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요 경우에 지금 쌍방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쌍방 귀책 사유가 없다.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뭐가 발생을 하냐면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위험부담이 뭐라 그랬죠? 네가 봐라 손해. 그럼 누가 손해 봐야 돼? 을이 손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을은 갑한테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네가 봐라 손해잖아요. 위험부담이에요. 위험.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운 거. 두 군데서 배웠어. 민법 총칙, 그 다음에 계약법 두 군데서 이거 다 배운 거라면 위험부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행 청구할 수 없어요. 누가 손해봐야 돼요? 을이 손해봐야지 뭐. 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니까. 무슨 주의라고요? 채무자. 을이 채무자죠. 부동산 소유자니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 을이 손해봐야 돼요. 왜? 양쪽 다 귀책 사유가 없으면 삼자가 불을 냈거나 벼락 맞았거나 이렇게 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교환 계약을 하면서 말입니다. 금액을 갖다가 허위로 고지했습니다. 금액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그 다음에 당신 토지 얼마고 당신 건물 얼마냐 그랬는데 알면서 난 모른다 그러면서 묵비했다 이거죠. 그래서 교환 계약을 하면서 허위 고지하거나 묵비하거나 이렇게 한 이러한 행위는 불법 행위다 아니다. 불법 행위 아니다. 불법 행위가 아니란 말은 사기 기망 아니다 이게. 사기 기망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교환 계약에 대해서 말이죠. 노무의 제공, 일입니다. 노무의 제공이나 일을 제공하는 것으로서는 교환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거기 안 써놨네. 거기 어디다가 써놓으시냐면 그 363페이지에 이 파란색 이번에 교환의 객체는 거기 재산권이고 반대급부가 금전인 매매이고 재산권이면 교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다가 노무의 제공이나 일의 제공은 교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판례가 그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보신 상태에서 프린트물과 관련해서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교환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자, 뭐가 틀렸을까요? 1번 틀렸네요. 교환 계약의 목적물인 당사자 1방의 건물이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여기 중요한 건 책임 없는 사유입니다.
소실, 혼랑 다 탔습니다. 소실된 경우에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없다. 없다지 없다. 예. 있다가 아니라 없다다. 1번 집은 바로 요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에 목적물을 가액을 시가보다 높게 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금액을 갖다가 높게 허위로 고지했거나 알면서 가격을 안 알려줬다. 묵비 이렇게 하더라도 불법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세 번째, 교환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은 채 이행기가 도과, 그 도과란 말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도과한 경우에는 양 채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맞네요. 네 번째,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양도한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상의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슬롯이 자릅니다. 면적에 미달한다. 상대방은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맞아요.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긴 전부 무효지. 다시 한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주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무효가 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500평을 계약했습니다. 500평을 계약했는데 계약서상에 그 등기부상에 500평이라고 돼 있어서 그걸 계약하고 했는데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100평이 400평만 있고 100평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100평이 없으니까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면 이 계약 자체가 다 뭐가 된다고요? 무효. 그럼 400평 받은 것도 돌려줘야 돼요. 무효기 원시적 불능이니까 다 전부 무효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약을 깨버리는 것보다는 400평은 왔고 100평이 모자르니까 모자르는 100평에 대해서 이거 담보 책임을 주장해서 대금 감액을 하면 되잖아요. 뭐 한다고요? 대금 감액. 그러면 400평은 그냥 받을 수 있잖아요. 계약에 따라 400평은 받아오고 500평 계약한 것 중에서 100평이 모자르니까 100평 값만 대금 감액해서 깎으면 되잖아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주장하면 원시적 불능, 전부 불능이 있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다 돌려줘야 돼. 무효라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400평도 소유권 안 넘어와.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을 주장할 수 없다란 말이 맞게 되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을 주장할 수 없고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뭘 주장해야 된다? 대금 감액을 주장해야지. 대금 감액. 100평 안 넘어왔으니까 100평 값 물어내라. 대금 감액, 담보 책임을 주장해야지. 그래야 여러 선생님들 저 중개 수수료 받을 거 아니냐. 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주장해 가지고 무효가 되면 중개 수수료 못 받아요, 그거. 돈 받아야죠. 자, 그다음에 5번에 재산권이 아닌 노무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 등은 교환 계약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62페이지 쪽에 그 환매가 있는데 환매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환매. 환매는 자, 볼까요? 지금 매도인 이 매도인의 부동산을 지금 거래 형식, 매매 형식을 빌려서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이런 형식을 빌려 가지고 돈을 빌렸습니다. 누구한테 돈을 빌렸냐면 매수인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매도인이 매매 계약의 형식을 빌려 가지고 돈을 갖다가 빌렸습니다. 뭐 5억을 빌렸다라고 해보죠. 5억을 빌렸다. 5억을 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준 겁니다.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줬어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 내에 내가 다시 이 돈을 갚으면 이 부동산 지금 부동산이 넘어갔으니까 이 넘어간 부동산을 도로 찾아오겠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다가 매수인 앞으로 해주고 여기에다가 바로 부기 등기로
부기 등기로 바로 환매권 등기를 바로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적 단어는 동시입니다. 동시.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권 등기를 동시에 하지 않고 만약에 이후에 했다. 이후에 했을 때에는 환매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뭐로 보느냐? 재매매 예약으로 보게 됩니다.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부기 등기로서 같이 걸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걸 이후에 환매권 등기를 걸게 되면 환매권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고요? 재매매 예약. 재매매 예약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 걸고 그 밑에다가 바로 부기 등기로 걸어야 돼요. 자, 이렇게 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7번이다. 7번이면 환매권 등기는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7-1이 되지. 그래야 부기 등기가 되지.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후에 걸면은 번호가 8번이 돼버려. 이렇게 7-1로 안 들어간단 말이야. 동시에 걸어야만이 7-1 이렇게 걸리거든. 그래서 이후에 걸면 번호가 7번에서 8번으로 넘어가 버려. 7-1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환매를 할 때 환매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환매 비용은 매매 대금과 매매 대금 플러스 매매 비용입니다.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이다. 자, 잠깐만. 매매 대금은 얼마죠? 5억. 매매 비용. 매매 비용이 뭐예요? 아까 첫 시간에 다 했잖아. 매매 비용에 대해서. 3개. 칠판에 써줬는데 내가 측량 비용, 감정 평가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3개를 매매 비용이라고 한다. 근데 등기 비용이라든가 담보권 말소 비용은 매매 비용이라고 안 한다고 등기 때 칠판에 써준 지가 얼마인데 처음 들어보는 표정을 짓고 그래 왜? 마음을 달래야 돼. 자, 다시 말합니다. 환매 비용은 뭐 플러스 뭐라고요? 매매 대금 플러스 뭐라고요? 매매 비용. 매매 대금은 5억, 빌려간 돈 5억. 그 다음에 매매 비용, 그러니까 감정 평가 비용, 측량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그게 매매 비용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매 계약서에 특약으로 달리 정한 것이 있으면 이 달리 정한 게 우선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 법에 환매 비용은 매매 대금 플러스 매매 비용으로 한다라고 법에 그렇게 돼 있지만 뭐가 우선한다고요? 법보다 뭐가 우선한다고요? 특약. 그럼 특약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매매 대금은 요것은 8억으로 한다. 환매 비용은 8억으로 한다. 그러면 환매 비용이 지금 매매 대금은 매매 대금 5억에다가 매매 비용 해봐야 이거 1,000만 원 안 넘어갑니다. 이거 감정 평가 비용이라고 해봐야 4-50만 원이면 떡 쳐요. 거기다 측량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줘서 1,000만 원 이상 안 넘어와요. 이 매매 비용이 1,000만 원 이상 안 넘어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해봐야 5억 1,00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8억 이렇게 특약 정했으면 환매 비용은 뭐가 된다고요? 8억이야. 왜? 특약이 우선하니까. 그리고 환매 기간은 5년 이내에서 정합니다. 다시 한번 환매 기간은 몇 년으로 정한다고요? 5년. 5년 이내에서 등기합니다. 다만 5년보다 길게 7년으로 정했다.
7년으로 정하면 무효다 그럼 맞이 틀려요? 법에 5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7년으로 정하면 무효다. 맞이 틀려요? 틀려. 7년으로 정하면은 5년으로 단축된다. 다시 7년으로 정하면 몇 년으로 단축된다고요? 5년으로 단축된다. 그 다음에 5년 이내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짧게 환매 기간을 이거보다 짧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년으로 정했는데 자기들끼리 합의에 의해서 3년으로 정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년 환매 기간은 3년이에요. 근데 법에 5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직 2년 여유 있네. 2년 연장하자. 연장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환매 기간을 한 번 등기하고 난 다음에 연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5년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자기는 이렇게 해서 돈 빌려왔는데 자기 마음에는 빨리 찾아올 것 같아.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지. 빨리 돈 갚고 다시 얼른 찾아올 것 같아. 근데 그게 상황이 그렇지 않거든 그게. 그래서 기간을 짧게 해놨는데 3년에 돈이 그게 확보가 안 된 거야. 그래갖고 환매권 행사하면 그 기간이 경과되면 환매권의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러면 5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래 3년으로 했다고 칩시다. 그럼 3년간 5억을 썼을 때 그 현금에 대한 이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넘겨줬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과실 수치가 나왔대요. 과실. 부동산에 대해서 과실을 수치한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부동산에 대한 과실 수치하고 이 이자는 상세 처리하기로 하니까 서로 받지 않습니다. 퉁 쳤어. 퉁이 뭔지 알죠? 모르면 무슨 내 고스도 한 판 쳐줄게. 자, 그래서 이자와 과실 수거는 상세 처리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매에 관한 문제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프린트물의 이 교환까지만 문제가 준비됐고 환매는 준비가 안 됐어요. 쉬었다가 와서 이제 임대차를 해서 오늘 진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보죠.